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하 200m입니다. 숫자만 보면 잘 와닿지 않죠. 서울의 60층짜리 빌딩 하나를 통째로 땅속에 세워놓고 그 꼭대기 위에 다시 단단한 안반을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는 전쟁이 벌어져도 살아남도록 설계된 지휘시설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무게 8톤급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알려진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현무, 오늘 정말 지하 200m의 시설을 뚫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진짜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미사일이 바위를 얼마나 깊이 뚫느냐가 아니라 지하 깊숙한 곳의 숨은 지휘체계를 실제로 마비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개된 국제정세와 무기정보를 바탕으로 만약 중동의 깊은 지하시설이 한국의 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판단이 필요할지를 분석하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상상은 하되 사실과 추정의 경계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이란 사회는 거대한 압력에 놓였습니다. 경제적 불안, 생활고,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불만이 거리로 터져나왔고 당국은 인터넷 통제와 대규모 체포,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외부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내부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어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과정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택되면서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를 떠받치던 권력의 구조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 혁명 수비대, 정보기관, 경제 네트워크, 통신망, 지휘시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커질수록 지도부는 지상보다 지하를 선호합니다. 지하 깊은 곳은 폭격을 피할 수 있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권의 핵심 인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방패가 두꺼워질수록 권력은 국민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지상에서는 시민이 고통을 겪는데 지도부는 콘크리트와 안반 아래에서 생존만 계산하게 됩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땅속에 묻어두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행동하는 셈이죠. 그러나 상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 언제 열 것인지가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란의 위기가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일까요? 한국은 중동에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따로 있습니다. 현지 교민과 기업인의 안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로, 한국 선박의 항행 안전,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 위에서는 좁은 바닷길에 불과해 보이지만 한국 경제에는 거대한 동맥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유조선 보험료가 오르고 운송이 지연되며 정유 회사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그 비용은 기업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발유 가격, 전기요금, 물류비, 식료품 가격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위기는 먼 나라의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지갑과 산업, 안보에 닿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전쟁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과 생명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춘 채 필요한 만큼만 행동할 것인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국방은 혼자 모든 전쟁을 치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을 대피시키고 미사일을 막고 필요한 경우 공격의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국가는 평화를 말해도 상대가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택지가 있는 국가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의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해상로는 군함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교민은 항공기와 선박으로 철수시킬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 있죠. 하지만 위기의 지휘부가 산 아래 수백 미터로 숨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무기가 현무5입니다. 현무5를 이해하려면 먼저 미사일 이름보다 한 장면을 떠올리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수백 킬로그램에서 1톤 안팎이라면 현무5는 최대 8톤급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폭약을 많이 넣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우 무거운 물체를 높은 속도로 목표물에 떨어뜨려 한 지점에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시키겠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가벼운 망치를 빠르게 휘두르는 것과 훨씬 무거운 쇳덩어리를 같은 지점에 떨어뜨리는 차이입니다. 질량이 커지고 속도가 높아질수록 충돌 에너지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속도는 제곱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충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고중량 탄두를 가진 탄도미사일은 지상에 넓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단단한 지휘시설이나 지하시설처럼 특정한 목표에 힘을 집중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현무를 공개한 배경도 북한의 지하화된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또한 현무는 고체 연료 기반의 이동식 발사 체계와 결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준비 시간이 짧고 이동식 발사대는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생존성이 높습니다. 즉 상대가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이 발사대를 찾아 파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은 간단해 보입니다. 탄두가 8톤이고 높은 속도로 떨어지며 지하 시설을 겨냥하도록 설계됐다면 지하 200m도 뚫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위는 국방 홍보 자료를 읽지 않습니다. 탄두가 8톤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안반이 알아서 비켜주는 것도 아니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착각이 시작됩니다. 현무5가 강력하다는 사실과 지하 200m의 화강암을 실제로 관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그 깊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무5의 정확한 속도, 탄두 구조, 관통체 재질, 충돌각, 신관 작동 방식, 실제 시험 결과는 대부분 군사기밀입니다. 게다가 지하시설의 방어력은 깊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200m라도 일반 토사 아래에 있는지 단단한 화강암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시설 위에 빈 공간이 있는지, 충격을 흡수하는 층이 있는지, 여러 개의 터널이 분산되어 있는지, 지휘실이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미사일이 목표물 위에 떨어졌다고 해도 충돌각이 조금 틀어지면 에너지가 옆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탄두가 표면에서 파괴되면 깊은 곳에 힘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폭발해도 문제이고 반대로 폭발이 늦어져 목표 구역을 지나쳐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좌표 역시 결정적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시설은 위성 사진만으로 방해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입구가 보인다고 해서 지휘실이 그 아래에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터널은 방향을 바꾸고 가짜 입구와 위장 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하 목표물 타격은 미사일보다 정보전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영화 같은 장면과 실제 작전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상 특수부대원이 표적 바로위에서 레이저를 비추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이 그 빛을 따라 같은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극적이지만 공개된 현무, 5 운용 방식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관성항법과 위성항법 사전에 입력된 좌표, 종말 단계의 보정 기술을 조합합니다. 어떤 센서와 보정 방식을 사용하는지는 기밀이지만 최소한 영화처럼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으로 길을 열어줘야만 작동하는 체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실제 작전에서 더 어려운 것은 영웅 한 명의 희생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 조각을 하나의 좌표로 합치는 일입니다. 위성 사진에서는 산의 형태를 보고 통신정보에서는 명령이 오가는 시간을 분석하며 지진파와 공사 흔적에서는 터널의 방향을 추정합니다. 차량의 이동,
경계병력의 교대, 전력 사용량, 환기구 주변의 열 신호도 단서가 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면 평범한 장면이지만 이를 겹치면 지하의 구조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리고 목표를 찾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지하 시설 주변에 민간 주거지가 있는지, 병원이나 수자원 시설이 연결되어 있는지, 타격이 산사태나 유독물질 누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무기는 자동으로 윤리적인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성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허가 아니라 책임을 더 세밀하게 묻는 기준입니다. 잠깐만요. 현무 5가 강력하다는 사실과 지하 200m를 실제로 뚫을 수 있다는 주장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기밀 숫자는 늘 미사일보다 사람들의 상상력을 먼저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GBU-57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GBU-57은 약 3만 파운드, 다시 말해 약 13톤이 넘는 초대형 관통 폭탄입니다. 미국은 이 무기를 단단하고 깊게 묻힌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했고 B-2 스피릿 전략 폭격기에 통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폭탄의 무게만이 아닙니다. B-2가 적의 방공망을 피해서 목표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폭탄이 정확한 지점에 투하되어야 하며 목표물의 내부 구조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어느 위치를 때려야 시설 전체가 기능을 잃는지 계산해야 하죠. 미국이 이란의 포로도 같은 지하시설을 분석할 때도 단순히 지붕의 두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력 공급, 환기구, 출입구, 통신선, 장비가 이동하는 터널, 비상 탈출로를 함께 봅니다. 목표는 꼭 회의실 천장을 뚫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설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며 외부와 연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군사적으로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깊은 벙커의 아킬레스건은 때때로 지붕이 아닙니다. 전기와 공기, 통신과 출입구가 약점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전력이 끊기며 통신이 마비되면 그 시설은 살아있는 지휘소가 아니라 거대한 대피소가 됩니다. 반대로 지표면에 엄청난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지하 지휘부가 반드시 파괴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폭발 장면은 화려하지만 군사적 효과는 화면보다 복잡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폭발을 보고 임무가 끝났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현무 5를 마법의 드릴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현무 5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위성과 정찰기, 신호 정보, 지하 구조 분석, 지휘 통제, 피해 평가가 연결될 때 비로소 전략적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짜 강점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창이 있고 다른 쪽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 역할을 하는 체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천궁 2I입니다. 천궁 2I는 날아오는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목표물이 빠르게 접근할 때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고 지휘체계가 위협을 판단한 뒤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파괴합니다. 그보다 높은 고도에서 위협을 막기 위한 체계가 LSAM입니다. 여기에 이지스 구축함의 탐지 능력과 지상 레이더, 미국의 조기 경보 정보가 더해지면 방어는 한 겹이 아니라 여러 층이 됩니다. 한 체계가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높이와 거리에서 위협을 반복해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방어망 뒤에는 현무 계열의 타격 체계가 있습니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날아오는 미사일만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와 지휘소, 보급시설을 찾아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과 방패의 구조입니다. 방패만 있으면 상대는 계속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검만 있으면 첫 공격을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체계가 함께 있어야 상대는 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자신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현무 5 한 발에 있지 않습니다. 위성과 레이더가 목표를 찾고 지휘부가 정보를 분석하며 방공망이 국민과 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정밀 타격 수단이 움직이는 하나의 연결된 체계에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지하 200m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200m를 물리적으로 전부 뚫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지하 시설이 명령을 내리고 통신하고 전력을 공급받고 병력을 움직이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무 5의 가장 큰 가치는 실제 파괴력보다 상대의 확신을 흔드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절대 안전하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상대의 전략은 바뀝니다. 지휘부를 더 분산해야 하고 시설을 계속 이동해야 하며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합니다. 공격을 준비하는 속도는 느려지고 내부의 불신은 커집니다. 억제력은 상대를 파괴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계산을 멈추게 할 때 완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방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자주 국방을 말하면서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도 위험하고 동맹을 강조하면서 모든 판단을 미국에 맡기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탐지와 타격 능력을 키우되 미국이 가진 글로벌 정보 자산과 전략 폭격기, 우주 기반 감시 능력을 결합해야 합니다. 한국이 잘하는 미사일, 방공체계, 조선, 반도체, 통신기술과 미국이 가진 장거리 투사 능력이 합쳐질 때 동맹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작전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방위산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궁 2와 각종 레이더, 함정, 탄약을 해외에 수출하는 일은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생산 라인이 유지돼야 전시에 필요한 물량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고 여러 국가가 같은 체계를 사용하면 부품과 정비, 훈련 자료를 공유할 기반도 넓어집니다. 다만 수출이 늘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어디에 판매하는지, 민간인 탄압에 사용될 위험은 없는지, 사후 통제가 가능한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와 안보를 잘 운영하는 나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해도 의사결정이 낡아 있으면 위기 때 혼선이 생깁니다. 반대로 정치가 기술을 과장하면 국민은 실제 능력과 선전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기밀을 지키되 가능한 범위에서 시험 절차, 안전 통제, 예산의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도 현무 5를 막연한 공포나 과장된 자부심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현실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동의 모든 위기에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능력이 강할수록 사용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국민 보호입니다. 현지 교민의 이동 경로를 확보하고 항공기와 선박을 준비하며 주변국과 대피 협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가 발생한 뒤에 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연락망과 집결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커질 때를 대비해 원유 도입선을 분산하고 비축량을 점검하며 정유업계와 정부가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군함 한 척을 보내는 것만으로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 우선입니다. 한국 선박과 교민 대피 수단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한다면 요격과 호위가 먼저입니다. 공격은 국제법적 근거와 명확한 목표, 민간 피해를 줄이는 계획이 갖춰졌을 때만 검토돼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민간 통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국민이 모르는 곳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 군이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정쟁의 재료로 쓰는 순간 가장 비싼 무기도 가장 값싼 선전도구가 됩니다. 일부 정치 세력은 안보 위기가 생길 때마다 더 거친 말과 더 큰 무기를 보여주면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고함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는지, 내 가족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현무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됩니다. 이 무기를 얼마나 크게 자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지휘체계 안에서 운용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제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제가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상대는 한국의 방공망과 정밀 타격 능력을 보고 공격을 포기합니다.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고 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면에 잡힐 폭발도 없고 영웅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가장 성공한 무기는 사용되지 않은 무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거나 한국 선박이 위협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우선순위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민 철수, 선박, 호위, 기뢰 탐색, 미사일 방어, 외교적 통로 확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동맹과 함께 발사 원점이나 위협 수단을 제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지만 목표는 어디까지나 국민과 항로의 보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하 지휘 시설이 대한민국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현무, 5호 같은 무기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목표의 위치를 확인하고 민간 피해를 계산하며 다른 수단으로 막을 수 없는지 검토하고 공격 이후 시설이 실제로 기능을 잃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두 번째 타격보다 먼저 정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한 군대는 많이 쏘는 군대가 아닙니다. 잘못 쏘지 않는 군대입니다. 결국 지하 200m는 하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방패는 안반의 두께가 아닙니다. 상대가 공격을 시작하면 자신의 지휘체계도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진짜 창은 거대한 폭발이 아닙니다. 목표를 정확히 찾고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며 전쟁을 더 크게 만들지 않는 통제된 힘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할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괴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입니다. 국민을 먼저 대피시키고 미사일을 막고 에너지 공급을 지키며 그래도 공격이 계속될 때는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그것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현무 5의 가장 큰 가치는 실제 타격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쟁을 막는 억제력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